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틱톡의 강유입니다. 저희 TV 틱톡은 기존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청률을 분석하고 또 시청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우리 패널분들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여론방송의 마스코트 이호일 기자입니다. 네, 한국 여론방송의 마스코트를 꿈꿉니다. 이호일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제가 TV 틱톡을 그전 개편 전부터 항상 지켜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입성하게 됐습니다. 멋진 활약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되는 기자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국 여론방송의 유부남 김현태 기자입니다. 네, 이미 그 품절남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한국 여론방송의 김현태 기자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TV 틱톡 처음 출연하는데 잘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김현태 기자와 이호일 기자인데 일단은 시청자분들이 TV 틱톡을 계속 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리 배치도 하고 그리고 또 인원도 바뀌었어요. 원래 의자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저였는데 모든 여성분들이 지금 다 나가고 남성분들로 다 교체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우리 기자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남성분들이 모두 있을 거라고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서로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 지금 촬영하는 냄새부터 달라요, 뭔가. 지금 촬영해주시는 PD분마저도 남성분이어서 정말 남자답게 아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TV 틱톡 개편이 되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만들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프로그램, 우리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또 시청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시청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처음 시작하는 만큼 시청률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청률, 그 밖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해보고 TV 틱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고 가도록 할게요. 시청률의 사전적 의미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률은 텔레비전에서 특정한 프로그램이 시청되고 있는 정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어진 시간에 특정 방송을 청취하였는지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라고 하거든요. 김현태 기자, 사전적 의미는 시청자분들에게 받아들이기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쉽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청률이 뭘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시청률 종류에는 HUT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HUT라는 것은 홈 유징 텔레비전이라는 것의 약자로 특정 시간대에 수상기를 사용하고 있는 TV 세대의 백분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쉽게 그 계산 방식을 설명드리면 텔레비전 사용 가구 수 나누기 전체 텔레비전 소유 세대수 곱하기 100을 통해 나타냅니다. 그렇군요. HUT, 홈스 유징 텔레비전이라는 약자를 가지고 있고 쉽게 설명을 하면 TV를 가지고 있는 그 세대수 분의, 그렇죠, 가구 분의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세대수 곱하기 100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청자 점유율이라는 개념도 설명해 주시죠. 네. 시청자 점유율이라는 것은 그 특정 시간에 TV를 시청 중인 세대 중 특정 방송국의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세대의 백분율을 나타내는데요. A 프로그램의 점유율이 30%라면 그 시간대에 TV를 보고 있는 10가구 중 3가구가 A 프로그램을 보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시청률이 30%라고 할 때 점유율은 그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계산식을 설명드리면 특정 방송국 시청자 수 나누기 사용 중인 세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HUT 곱하기 100을 하면 수치화됩니다. 그러면 한번 시청자분들의 이해가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 TV를 가지고 있는 가구가 10가구였다. 그리고 한국 여론방송을 3가구가 보고 있다. 그러면 시청자 점유율은 30%다. 이렇게 쉽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개념인 시청률, 레이팅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 레이팅스 시청률을 말씀드리면 이 텔레비전 보유 세대 중 특정 시간에 특정 방송국이 송출하는 그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 TV 세대의 백분율입니다. A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30%라고 하는 것은 그 텔레비전 보유 세대 중 30%가 그 특정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는 것으로 이 TV 수상기가 있는 10집 중 3집은 그 시간에 방금 말씀드린 A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식은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식은 이제 프로그램 시청 세대 나누기 시청 영역 내의 수상기 소유세 대수 곱하기 100을 하면 나타납니다. 자, 아까 점유율이 시청률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고 말을 한 거는 점유율의 분모는 TV를 사용 중인 가구고 그리고 시청률의 분모는 TV를 가지고 있는 가구 수를 말하기 때문에 분모가 시청률이 훨씬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이 시청률보다 더 크다라는 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률이 무엇인지 개념을 종류별로 한번 또 지금 봤는데 그러면 또 시청률을 어느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김현태 기자가 한번 알려주시죠. 네.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TNS 미디어 코리아 하고 이제 닐슨 미디어 리서치의 양대 시청률 조사 기관에서 이 공중파 TV 시청률을 발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한 번씩은 들어봤던 네, 이름이죠. 맞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봤던 그 조사 기관인데 시청률 조사 방법은 피플미터 조사법으로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뭐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TV 수상기에 이 피플미터라는 그 기계를 장착하고 그 전자 감응 장치를 달아서 이 장치가 중앙에 컴퓨터로 보내는 자료를 자동 집계하는 방식으로 시청률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청률을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피플미터라는 조사 방법으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피플미터라는 개념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거로 하고요. 자, 그러면 계속 한번 또 시청률 조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률 조사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실시되었고 가장 발전하여 왔으나 이 시청률이라는 단순한 인기도 측정에 의해서 교육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양질의 프로그램이 편성에서 탈락되어 방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그 프로그램상의 그레셈의 법칙,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시청률 그 조사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결국 시청률 조사의 의미는 말 그대로 특정 시간대에 사람들이 어떤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지 측정하는 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청률 조사에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더한 의미는 이따가 또 차후에 또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시청률 조사 방법에는 피플미터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조사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똑똑한 김현태 기자가 한번 알려주시죠. 네. 그 시청률 조사 방법에도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화 조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말 그대로 전화를 통해서 조사를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전화를 걸어서 특정 프로그램의 시청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전화 조사 방법 내에서도 또 몇 가지 조사 방법이 있는데 깊게 들어가면 전화 회상 조사, 전화 동시 조사, 그리고 ISR 전화 동시 조사 방법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 회상 조사는 1930년대부터 개발된 방법으로 처음에는 라디오 청취율 측정에 사용되기 시작하다가 TV 시청률 측정에는 1961년부터 1962년 사이에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전화 회상 조사는 전화를 걸어서 통상적으로 어제 하루 동안 어떠한 프로그램을 보았는지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시청 시간은 물론 누가 시청했는지도 기억을 되살려야 하기 때문에 응답자에게는 굉장히 좀 부담이 큰 조사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전화 회상 조사는 그 비용이 저렴하고 집에서뿐만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응답자의 그 현 위치와 상관없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응답자가 그 프로그램을 봤는지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확실히 장단점이 존재하는 조사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전화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좀 친숙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사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시청률 조사뿐만 아니라 뭐 선거 때가 되면 항상 집으로 전화가 와서 또 여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 방법과 좀 비슷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전화조사는 전화를 직접 걸어서 집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지 그거를 일일이 다 체크를 하는 조사 방법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전화 회상 조사는 전화를 걸어서 통상적으로 어제 하루 동안 시청한 프로그램을 모두 응답하게 하는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라고 김현태 기자님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조사 방법도 일러주시죠.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조사는 일기식 조사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그 응답자, 시청자 그 조사, 시청률 조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일기식으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지를 적어가면서 조사하는 방식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시청 행태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일기 쓰듯이 작성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TV 시청률 조사 방법 중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도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미국의 경우 기계식 조사와 함께 지역 TV 시청률 조사에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조사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그 TV 수상기 대수, 유료 방송 가입 여부 등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하고 각 TV 수상기별로 시청이 가능한 채널과 시청 가능한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기입한다고 합니다. 이때 연령과 성별, 직장인의 경우 그 근무 시간을 기입하며 방문자가 있을 경우 동일한 정보를 기입한다고 하는데요. 특정 프로그램을 5분 이상 시청할 경우 15분 간격으로 구분된 양식의 방송국 이름과 채널 번호, 그리고 프로그램 이름을 기입하고 가족 구성원별로 TV 시청 시간대를 표시한다고 합니다. 일기는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TV 수상기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완료된 일기는 우편으로 조사회사에 발송한다고 합니다. 일기시 조사 방법은 이제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가 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설문지를 배포하고 다시 회수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시청 상황을 일일이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채널이나 프로그램 기록 등이 누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특히 어린이나 10대, 젊은 남성의 경우 이 기록이 부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확성 측면에서 조금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응답자 피로도에 의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일주간 조사의 경우 후반부의 응답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일기식 조사 방법이 있다는 것도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자, 일기식 조사 방법은 시청 행태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직접 일기 쓰듯이 작성을 해서 작성이 완료된 일기는 우편으로 직접 조사회사에 보낸다고 합니다. 뭔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일 것 같고 부지런해야 되고 저는 일기를 절대 쓰지 않는데 이호일 기자한테 일기식 조사를 하라고 했다. 그럼 잘 하실 겁니까? 처음에는 이게 재밌어서라도 할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엔 내가 어떤 걸 보는지 본인도 궁금해서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방금 이야기했던 10대 젊은 남성의 경우가 딱 저희인 것 같아요. 분실 그리고 이걸 붙여야 하는데 해야지 하다 보면 점점 쌓이고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차 범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또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조사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피플 미터가 나왔네요. 아까 그 조사 기관을 말씀을 드릴 때 잠깐 말했던 이제 개념인데 김현태 기자가 계속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피플 미터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피플 미터라는 기계를 TV 수상기에 설치를 해서 시청률을 조사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또 자세하게 깊게 또 말씀을 드리면 TV 수상기에 피플 미터라는 시청률 측정 장치를 부착해 자동으로 어떤 채널의 방송을 보고 있는지 기록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누가 시청하는가는 그 리모컨의 이 핸드셋에 지정된 가구 원별 고유 번호가 있어서 이 번호를 일일이 눌러서 기록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입력된 정보는 수신 장치로 보내져서 화면에 시청자 고유 번호를 표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TV가 켜져 있는데 개인 식별 번호를 누르지 않으면 그 수신 장치의 액정 화면에 식별 번호를 누르라는 안내 문구가 뜬다고 하고요.
시청 기록은 별도의 장치에 보관되어 있다가 1일 1회 전화선을 통해 새벽 시간에 그 조사 회사에 자동으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피플미터는 누가 TV를 보고 있는지 일일이 리모컨으로 기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게을리할 경우 역시나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령 TV를 시청하다가 다른 일을 하거나 잠이 들어도 리모컨을 조작하기 전에는 이 TV를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아, 네,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그만큼 단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청률 조사를 하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측근에. 그래서 어떻게 시청률이 집계가 될까 궁금했는데 혹시 주변에 뭐 피플미터를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사실 피플미터를 저희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처음 들었고, 그래도 이 피플미터라는 방법 자체가 지금까지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방식 중에서는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디지털 개념이 들어가 있는 아주 편리한 방법인 것 같은데 휴대용 피플미터라고 더 편리해진 세상이 발전하듯 이 조사 방법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해진 휴대용 피플미터 개념도 김현태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네, 말 그대로 휴대용 피플미터, 이 피플미터 기계 장치를 휴대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휴대용 피플미터는 개인 시청 여부를 일일이 리모컨으로 기입해야 하는 그 기존의 단점을 조금 무마하고자 새롭게 등장한 측정 기구입니다. 아비트론이라는 회사가 개발한 휴대용 측정기로 사람들이 몸에 지니고 있으면 집 안팎에서 시청하는 TV 방송뿐만이 아니라 라디오 방송까지 측정하는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휴대용 피플미터 시스템은 암호기, 휴대용 피플미터 기기, 거치대, 전송 장치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암호기는 방송 프로그램에 설치되어 어떤 프로그램인지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휴대용 피플미터는 크기가 65세제곱센티미터에 무게가 약 75g 정도로 정말 가볍고 작습니다.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에 설치된 식별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로 최소 하루 분량의 프로그램 고유 코드를 내장할 수 있는 기억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한 번 충전하면 최소한 하루 정도는 간다고 하니까 정말 뭐 하루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청할 수 있는 그 TV 기록을 쉽게 저장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작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 또한 이 피플미터 내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치를 통해서 패널이 휴대용 피플미터를 지니고 다니는지까지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거치대는 하루 동안 휴대용 피플미터를 지니고 다닌 후 집으로 귀가해서 그 위에 피플미터 장치를 올려놓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장치인데요. 거치대에 휴대용 피플미터기를 올려놓으면 이 충전과 함께 하루 동안의 시청 기록 데이터를 전송 장치로 보내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거치대에 올려놓고 있는 동안에도 이 TV 방송 프로그램 신호를 역시나 감지할 수 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송 장치는 이 패널 가구의 가구원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휴대용 피플미터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모으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수집한 데이터는 가구 내 전화선을 통해 중앙 컴퓨터 시스템으로 전송되고요. 그리고 전송 장치는 LCD 스크린을 통해 간단한 메시지와 함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진단 방법도 표시된다고 합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작아지고 또 편리해지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또 어떤 조사 방법이 나올까 더 기대가 되는 PPM 휴대용 피플미터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4가지 정도의 조사 방법을 봤는데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시청률 조사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 일기식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날로그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 번 해보진 못했지만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쌓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나중에 분실하는 그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또 연락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상담원들과 이야기도 하면서 시청률 조사에 대해 여쭤보고 하는 시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일기식이 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불편은 하겠지만 또 일기식으로 시청률 조사하면서 내 일기도 덤으로 쓰는 건 또 어떨까 생각도 들고 그러다 분실하고 귀찮아질 때면 PPM으로 바꾸는 것도 혁신적인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김현태 기자는 어떤 방법이 제일 기억에 남나요? 네, 저는 그 전화 조사 방식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이제 피플미터라는 용어 자체는 처음 들었지만 사실 그 TV 시청률을 조사할 때 뭔가 그 수상기에 장착을 해서 조사한다는 그 정도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 전화 조사는 사실 저는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받아서 어제 본 프로그램을 기억한다. 사실 저만 해도 어제 본 프로그램이 잘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좀 부정확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그 아날로그 시대의 조사 방법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구수함이 느껴지는 그런 조사 방법인 것 네, 같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버스커가 흥행했던 아날로그 감성 그런 게 조사 방법에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죠. 하지만 뭐 오래 못 하실 거예요. 전화 방식이나 일기 방식이나 다 휴대용 피플미터로 다 바뀌는 게 현대인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휴대용 피플미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ppm의 작동 원리를 또 설명을 해주시죠. 네. ppm, 피플미터 작동 원리를 설명해드리면 이 아비트론의 휴대용 피플미터는 1992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을 식별하기 위해 신호를 삽입하는 부호와 기술은 음향학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기술은 아날로그나 디지털 그리고 생방송은 물론 녹화 방송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 전송될 경우에도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은 물론 라디오 방송에도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의 식별 코드를 삽입하는 암호화 기술은 이를 정확하게 해독하는 기술과 함께 개발되는데 아비트론에서 사용하는 해독 기술은 미국 방위 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이 대잠수함용 무기 체제에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시청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패널 가구원의 협조도 물론 필요하겠죠. 휴대용 피플미터기는 패널 가구원이 깨어있는 동안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피플미터기에는 동작을 감지하는 장치가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피플미터기가 동작을 감지하게 되면 그 패널 가구원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 미터기에 부착된 초록등이 켜지게 되고 만약에 움직이지 않으면 초록등은 전멸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도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등이 완전히 전멸되고요. 그리고 하루 동안 초록등이 켜져 있는 시간은 점수, 포인트로 환산이 되고 또 이 점수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조사 과정에 재미를 부여해서 우리 응답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방식인데요. 현재 TV 시청률 측정에 ppm, 피플미터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2004년부터 퀘벡 지역에서 시험 적용한 이후 2009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 캐나다, 그리고 이외에 카자흐스탄이 2007년에 도입했으며 아이슬란드가 2008년부터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디오 청취율 측정에 휴대용 피플미터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로는 캐나다와 그리고 미국이 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 ppm이 그 군사 기술에서 나왔다는 또 그런 재미난 내용도 있었고,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역시 인센티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세상 자본주의 시대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인센티브에 뭐 점수에 따라서 재미도 준다는 그 방식이 너무 기발한 것 같고요. 이 모든 조사 방법을 보니까 역시나 우리 그 패널 가구원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협조를 하지 않고 그냥 뭐 일기 식으면 일기 안 쓰고 이거 대충 하면 오히려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패널 분들의 협조가 없으면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가장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시청률에 대한 이제 개념은 알았지만 조작 얘기도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시청률이 중요한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청률의 중요성 그리고 시청률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이호일 기자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시청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청률은 이제 프로그램이 방송된 이후 방송사의 편성 담당자분들께서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편성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 편성 담당분들께서 항상 밤을 새시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만 봐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고, 또한 광고주, 방송하면 또 광고 아니겠습니까? 인구 통계 집단별 시청 통계를 제공해 한정된 이제 광고 예산으로 최대의 광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 광고 전략 수립에 필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시청률이란 것이. 또한 편성 규제 그리고 다양성 확보를 위한 방송 정책 수립이라는 공공 목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시청률이 정말 중요하고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아까 편성 담당자분들이 이제 편성을 하거나 평가를 할 때 쓰이고, 그리고 광고주에게 그렇죠. 광고 전략, 광고 효과를 위해서 쓰이며, 또 편성 규제나 뭐 방송 정책 수립이라는
아니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많이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률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한번 이호희 기자가 말씀해 주시죠. 역시 영향력은 피부로 와닿아야 느껴지겠죠.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죠. 이 텔레비전이 미치는 영향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컸던 시기, 한 10년, 20년 전쯤에 훨씬 더 컸겠죠. 지금보다는. 인기 드라마는 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었죠. 이 자체 드라마 최고 시청률이 64.5%에 달했던 인기 드라마 모래시계는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기 위해 서둘러 귀가했다고 해서 귀가시계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모래시계를 저는 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네. 모래시계를 시청하셨나요? 저도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했던 것 같은데 저도 막 이렇게 귀가시계로 불릴 정도로 보진 않았지만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인기 있었다 정도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와 최고 시청률이 64.5%라고 하니까 이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효일 기자는 모래시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모래시계 하면 역시 나 떨고 있니? 역시가 아니겠습니까? 너무 뻔뻔했죠? 이때만 해도 최민수 씨, 뭐 이정재 정말 씨. 젊은 이정재 씨, 고현정 씨 나왔던 것 같고 이거 조사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또 모래시계 한번 보고 싶다.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 한번 읽어주시죠. 이 말 그대로 시청률이 64.5%라는 것은 이 TV에 있는 가정 10집 중에 6집은 이 드라마를 무조건 봤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나가는 분들 붙잡고 TV 있으시냐? 10명 있다고 하면 6명은 무조건 본 거죠. 그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드라마 시청률은 20%를 넘기기가 힘들어요. 최근 드라마들이 넘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예전만큼 이렇게 60%, 50% 같은 드라마는 보기가 힘들죠. TV 말고도 이제 다양한 형태의 여가 생활을 즐기게 된 생활 방식의 변화와 함께 채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늘어났고 집안의 TV 수상기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미디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20%라는 수치가 어려워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역대 드라마 시청률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뒤에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네. 네네. 네. 그럼 다른 나라 경우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나라의 이제 사정도 아무래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매체라는 것은 나라마다 비슷한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까이 일본을 봤을 때 연말에서 NHK에서 방영되는 홍백가합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죠? 이제 인기 가수들이 출연해서 경합을 벌이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우리나라 가수들도 이제 톱 가수 보아 씨, 동방신기가 출연해서 우리가 또 익히 알고 있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이 홍백가합전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1962년부터 시청률 조사를 시작했는데 1963년에 이 홍백가합전이 무려 81.4%. 이 모래시계 어떡합니까? 정말 어쩔 수 없는 분들 빼고는 그냥 다 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NHK에서 방송되는 이제 홍백가합전이 64회째를 맡고 있다고 하네요. 아, 정말 장수 프로그램인데 계속해서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1962년 이후에 이 수치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백가합전이 지금도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 연말에 방영됐던 홍백가합전이 41.7%, 굉장히 높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81.4%를 듣고 보니 아무래도 낮아 보이는 수치죠. 그만큼 이 다른 나라에서도 시청률의 폭이 조금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한번 보죠. 네, 미국의 경우도 있었는데요. 1950년대 이후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프로그램은 1952년부터 53년 시즌에 방영된 내 사랑 루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합니다. 67.3%. 그 넓은 미국 땅에서 67.3%면 대단한 수치죠. 이 프로그램은 이제 1952년부터 1955년까지 연속해서 3시즌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시청률 기록은 해를 거듭하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1998년 이후 20%를 넘기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20%라는 수치가 참 오묘한 수치 같아요. 네. 그리고 2011년도에 ABC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카데미 시상식, 저희도 뉴스라든지 각종 매체를 통해 듣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1위를 차지했는데 시청률이 13.1%였다고 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참 시청률이 재밌어요. 이런 수치로 봤을 땐. 그러네요.
자, 이렇게 우리 한국, 또 일본, 미국의 시청률을 아마 따져봤습니다. 뭐, 모래시계부터 홍백과 합전은 지금 머릿속에 지워지지가 않는 82.4%라는 대단한 지금 시청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만큼 시청률의 영향력은 일상생활 사람들에게 많이 미쳤다고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장 단적인 예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귀가시계. 그렇죠. 모래시계를 보기 위해서 모든 일 다 접어두고 집에 들어가서 TV를 봤던 그만큼 시청률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시청률을 조사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청률은 특정 프로그램이 방송된 이후 방송사의 편성 담당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자사의 시청률뿐만이 아니라 타사의 시청률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내용과 편성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네. 그 상대 채널이 만약 동시간대에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으면 이 편성 담당자들이 기존의 프로그램을 내보내기 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전의 시청률이면 뭐 등등등을 전략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면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죠. 광고. 제일 중요하네. 이 광고주에게 시청률 자료는 어떤 시청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즐겨 보는지 또는 어떤 광고에 주목하는지 알려주는 그 자료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시청자 집단별 인구 통계적 특성은 한정된 광고 예산으로 최대의 광고 효과를 내기 위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과 비슷해요. 전략 수립의 근거로 활용이 되고요. 물론 광고 대행사의 경우에도 광고주에게 가장 적합한 광고 전략을 제안하기 위해 시청률 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연령대별로 시청률을 분석을 해서 20대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많이 본다, 40대가 많이 본다 하면 그 광고를 더 20대에게 영향력이 많은 광고를 더 편성을 하는 게 광고주 입장에서 훨씬 좋겠죠. 그 면에서 시청률이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고 정말 뭐 이효희 기자가 강조했지만 광고라는 거 방송에서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지금 말고 조금 있다가 조금 더 비중 있고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시청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곳이 있죠. 바로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방송사죠. 아무래도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 무명의 출연자가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는가 하면 특급 스타를 주연으로 내세운 프로그램도 하루아침에 조기 종영으로 막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시청률은 그야말로 방송 프로그램의 존폐를 결정하는 권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무명의 출연자니까 생각나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 90년대 말에 판유걸 씨 혹시 생각나시나요? 네, 알죠. 그때 저희가 기쁜 우리 토요일에 영파와 가슴을 열어라라는 그 옥상 올라가서 외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그 유걸 한마디로 다음날 바로 그냥 방송사를 접수했었죠. 좀 닮은 것 같은데요, 판유걸 씨. 판유걸 씨가 지금 이제 배우로 활약하고 있고 뮤지컬 배우로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네. 잊혀지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그 무명의 출연자였던 판유걸 씨가 뭐 특급 스타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큰 인기를 누렸던 것 같고 저는 이 무명의 출연자가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다라는 키워드에서 무명은 아니었지만 김수현 씨가 떠올랐습니다. 네, 김수현 씨가 뭐 드림아이라는 드라마로 있어서 인기는 조금 있었지만 해품달이라는 드라마를 찍으면서 일약 특급 스타로 뛰어넘었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한 뭐 특급 스타를 주연으로 했다가 시청률이 낮으면 조기 종영을 한다라는 이런 대목에서는 김태희 씨가 생각났어요. 장옥정이라는 드라마. 김태희 씨는 이상하게 다른 드라마에서는 많이 인기가 있었는데 장옥정의 드라마는 많이 인기를 못 얻었고 특히 영화 같은 경우에는 김태희 씨의 영화는 조금 인기가 많이 떨어졌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히 그 장옥정 드라마 부제가 사랑에 살다였는데 아무도 살지 못했다는 그런 후일담이 또 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저희가 좀 뒤로 미뤘던 방송사와 그리고 시청률 그리고 광고 이 세 가지의 관계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효희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럼 계속 광고에 대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방송사가 시청률에 민감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것이죠. 광고 때문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앞뒤에 붙는 광고는 시청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인데요. 광고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 방송사의 경우 시청률은 방송 광고 시간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데 필요한 통화라고 볼 수 있겠죠. 흔히 저희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물건을 살 때 돈과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방송사가 갖고 있는 돈이 이 광고라는 부분과 밀접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정말 적절한 비유네요. 네.
네,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사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 방송사가 광고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왜 시청률에 목매고 있는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2010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상파 방송사 전체의 방송사업 수입이 무려 3조 6,497억 원. 굉장히 어마어마한. 네, 가늠도 잘 되지 천문학적인, 않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그런데 여기서 광고 수익이 2조 2,162억 원. 무려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경우를 봤을 때 또 공영방송인 KBS의 경우에도 광고가 43%,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MBC 같은 경우에는 71%, SBS는 74%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방송사들이 시청률에 민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송사의 그 존폐와 그야말로 직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시청률 자료는 해당 채널을 얼마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공공성을 이제 측정하는 측도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공영방송에서도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네. 방송사가 수익을 올려야 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상당 부분의 수익이 광고에서 나오고, 그 광고를 얻으려면 시청률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률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대목에서 저는 가장 눈이 간 게 KBS 같은 경우에는 43%지만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MBC나 SBS는 71, 74%입니다. KBS가 43%인 이유는 아무래도 공영방송이기 때문이고, 또한 수신료를 받기 때문에 낮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신료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해야 되겠죠. 각 세대당 2,500원씩 이제 수신료를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집안의 경우, 가정 같은 경우에는 TV 대수와 상관없이 각 가정당 2,500원씩 부과가 되고요. 상업적인 사무실이나 영업장소에는 소지한 대수대로 2,500원씩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수신료 인상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인상이 되면 4,000원으로 오른다고 하네요. 한번 여쭤볼게요.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우리들이 둔감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어요. 심지어 저희가 알아봤더니 수신료가 나가고 있는 줄도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공영방송이니까 당연히 이제 무료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무래도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 이제 적절한 절충안이 있었으면 좋겠고, 충분히 우리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사 같은 경우에도 찾아보지 않고서는 큰 제목만 보이지 자세하게 알아보기 힘들거든요. 한번 기회가 있다면 우리 시민분들에게 한번 좋은 기회를 줘서 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그렇죠. 잘 모르면 그냥 돈 올린다 그러면 시민분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제 KBS가 수신료를 인상을 하려면 제대로 된 설명과 또 설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그러니까 일방적인 설명이 아니라 쌍방. 우리들도 이래서 수신료를 올리는구나라는 좀 적극적인 납득할 만한 관심, 이유가 있어야죠.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다른 나라 이야기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대표적인 공영방송이죠. 영국의 BBC와 네덜란드의 노동자 라디오 협회의 경우에도 수용자 측정은 대부분 이제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상업 방송과 달리 공영방송의 수용자 조사는 시청자의 양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질까지도 측정하는 것으로 발전했다고 하네요.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1987년에 수용자 크기와 이제 수용자 평가의 양과 질이죠. 양자를 이제 기계적으로 측정하는 독특한 피플미터가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패널에 포함된 사람들이 시청을 중지하거나 채널을 돌리거나 혹은 텔레비전을 끌 때, 그리고 시청하던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시청자들은 배정된 키패드에 해당 단추를 누름으로써 프로그램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네덜란드 수용자 조사는 80개에 이르는 인구학적 항목의 텔레비전 수용자에 대해서 모든 국내 프로그램의 분단위 시청률과 평가 점수로 채워진 수용자 지도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맞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첫 번째 편성 담당자들에게 있어서의 시청률, 그리고 두 번째 방송사와 광고의 관계도 봤고요. 세 번째는 방송 정책과 시청률에 대해서도 꼭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효율 기자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방송 정책과 시청률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청률 자료는 방송사의 편성 담당자와 광고주 아니라 이 방송 정책 수립이라는 공공 서비스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성과, 연령, 그리고
지역으로 세분된 시청 행태는 미디어 영향력 분석을 통한 편성 규제,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수년간 축적된 매체 이용 형태의 변화 추이를 통해 뉴미디어와 기존 매체의 경쟁 상황 변화 등을 예측해서 진흥과 규제 정책을 지원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 들어 시청률은 시장 지배력이나 미디어 다양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서는 방송사업자의 시청 점유율을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 시간 중 특정 방송 채널에 대한 시청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시청 점유율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과 그렇죠. 비슷한 부분인데요. 특정 방송 사업자의 시청 점유율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게 규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네요. 만약 시청 점유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 사업 소유 제한, 방송 광고 시간 제한, 방송 시간의 일부 양도 등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방송 정책과 시청률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말을 하기가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한번 더 읽어드리죠. 네, 또한 방송법은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했고요.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의 임무 중 하나는 2012년 말까지 매체 간 합산 영향력 지수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매체 간 합산 영향력 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신문과 방송을 함께 경영하는 사업자의 신문 구독률과 시청 점유율의 환산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따라서 시청 점유율은 방송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드리면 이제 미국에서도 전국 지상파 TV 방송 시장에 대한 소유 규제 기준을 TV 시청 가구 도달률로 규정해서 시청 점유율을 방송 정책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복수의 방송사를 소유할 경우에 시청자 점유율은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독일 역시 민영방송 채널 소유주의 전국 TV 시청자 점유율을 30%까지로 제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중요한 시청률입니다.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리고 저희도 시청률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 시청률 조작에 대해서 이호일 기자가 말씀해 주시죠. 네, 프로그램 저희가 시작할 때 정말 중요하다고 앞부분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한국일보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시청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과정에서 시청률 조작이라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2006년 11월 SBS와 주요 신문은 시청률 조사 회사인 TNS가 시청률을 조작한 것으로 이제 의혹이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TNS 전 직원의 제보에 의하면 TNS가 2003년 10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지상파 방송의 시청률 600여 건을 조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네요. 600여 건이면 거의 모든 방송 프로그램이 되지 않나 싶을 만큼 많은 수치인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후 이 TNS 측은 경쟁사인 AGB 닐슨 미디어 리서치가 허위 문건을 배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1심과 2심을 거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는 TNS의 시청률 산정 프로그램에 대한 별다른 장애가 없었는데도 수치가 인위적으로 조작된 흔적이 있다고 최종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는 인정을 했다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이 판결 과정에서 제출된 감정 결과에 따르면 특정 방송사의 프로그램 시청률이 경쟁 방송사보다 너무 크거나 작을 경우에는 이런 파장을 고려해서 인위적으로 조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파장이 올지는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조작이라는 범죄 행위를 한 건 아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조사기관 중 시청률 조사기관 중 가장 큰 두 기관 중에 한 기관이 이렇게 조작 사건에 휘말렸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통신사나 또 방송사나 뭐 YG, SM, 또 JYP처럼 한 개 더 조사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삼각형으로 딱 이뤄서 이제 조작 이런 게 없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조사기관에 한국 여론방송이 저희가 한번 새로운 입지를 한번 가는 거죠. 저희 세 명이 한번 메인으로 들어가 보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빨리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해외의 경우에는 또 어떤 시청률 조작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주시죠. 네, 가까운 일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시청률을 조작한 사례가 2003년
2000년도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중반이 참 격변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 프로듀서가 시청률 조사 대상 가구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직접 나서서 이렇게 발벗고 대단한 것 같아요. 니혼 TV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담당 프로듀서는 흥신소에 의뢰해서 시청률 조사 대상 가구를 알아낸 후 자신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시청할 것을 부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아까 저희 조사 방식 중에 그 인센티브 있었잖아요. 그렇죠. 굉장한 인센티브. 네, 안타까운 인센티브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과도하게 시청률이 의존해서 생기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질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측정 방법을 또 다른 방법을 이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일본은 뭐 시청률도 81.4%, 뭐 시청률 조작 방법도 매수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뭐 아까 시청률 조사 방법에서 말했을 때 뭐 전화조사, 일기조사, 뭐 피플미터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이거 매수 방법이 특히나 전화 일기 같은 경우에는 더 잘 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PPM도 마찬가지지만요. 이런 매수 방법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범죄 행위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다른 나라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엔 인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도에서는 뉴델리 텔레비전 이 시청률 조작으로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시청률 조사 회사인 닐슨 그룹과 칸타 그룹을 뉴욕 법원에 제소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회사 중력이 뇌물을 받고 시청률을 조작해서 8년간 최소 8억 1천만 달러를 손실을 입었다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 시청률 조작 사례는 시청률이 방송 시장에서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정한 방법도 서슴지 않는 이런 유혹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시청률의 중요성을 알아서 그런지 이해는 돼요. 뭐 이해는 하진 말아야겠지만 이해는 되지만 그런 나쁜 방법이 아니라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시청률을 높일 방법을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시간을 아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저희들 첫 번째 시청률이 무엇인지 또 시청률 조사 방법도 알아봤고 시청률의 영향력 그리고 또 시청률 조작까지 알아봤습니다. 그중에 가장 크게 알게 된 두 가지를 꼽으면 방송과 광고의 관계, 방송에 있어서 광고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방송과 광고의 관계에 있어서 시청률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시청률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네, 방송사가 뭐 광고주들이 목숨 매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앞으로도 시청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네, 다음 저희가 이야기해 볼 주제는 시청률이 높았던 프로그램과 그리고 당시의 사회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죠. 네. 벌써 기대가 됩니다. 벌써 저희들이 얼굴이 활 잡혔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크게 드라마와 예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야기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먼저 역대 드라마 평균 시청률 순위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재밌죠. 그렇죠. 이런 거 재밌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무조건 한번 눌러보는 것 같아요. 어떤 드라마가 역대 제일 인기가 있었는지 재미있었는지. 내가 본 드라마가 들어가 있는지. 그렇죠.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은 할 얘기가 너무 많으신 것 같으니까 일단 역대 어떤 드라마가 평균 시청률의 우선순위에 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거는 이 지금 말씀드리는 순위는 최고 시청률이 아니라 평균 시청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등은 이제 사랑이 뭐길래 MBC에서 방영한 드라마인데 59.6%라는 어마어마한 평균 시청률이에요. 평균 시청률이 59.6이라.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열심히 봤던 허준, 허준. 1999년에 방영됐던 드라마 48.9% 있고요. 대단했죠. 네. 첫사랑이 있습니다. 47.2% 1996년도에 방영이 됐는데 이것이
최고 시청률로는 최고 65.8%는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네, 평균 시청률에서는 4등을 했지만 최고 시청률로 따지면 첫사랑이 1등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등 모래시계. 아까 이효희 기자가 터무니없는 그러니까요. 성대모사를 연습을 좀 더 했어야 네, 되는데. 조금 더 연습이 필요했던 모래시계가 46.7%로 5등. 그리고 대장금. 이영애 씨도 엄청났죠. 잘 살고 계시겠죠? 네, 이영애 씨 46.3%로 6등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뭐 그대 그리고 나도 보이네요. 10등으로 40.4% 있습니다. 자, 11등으로 가니까 좀 이제 2000년대 드라마들이 조금씩 익숙한 드라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파리의 연인 빼놓고 갈 수 없습니다. 41.4%로 11위를 차지했고요. 주몽. 뭐 주몽은 말이 필요 없죠. 송일국 씨 활 한번 쏴줘야. 자, 말씀 아껴주시고요. 자, 주몽은 40.4%로 12위. 그리고 태조 왕건 15등 39.7%. 그리고 N 있습니다. N. 벌써 나오죠? 벌써 소름 돋아요. 예. 자, 말씀을 아껴주시고요. 38.6%로 17등. 그리고 토마토도 17등으로 토마토 좋죠. 38.6%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효일 기자님 뭐 알고 있는 드라마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여기서 한 80%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본 드라마도 한 8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드라마를 상당히 좋아하는 마니아이기 때문에 여기서 봤던 드라마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조금 더 아껴두도록 하고 김현태 기자는 뭐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드라마 이 중에서? 네, 저도 그 이호일 기자가 말씀을 해주신 대로 거의 다 뭐 저는 한 60% 이상은 들어본 것 같고 실제로 본 것도 50% 이상은 다 봤던 것 같습니다. 90년대 초반 뭐 드라마도 몇 개가 포함됐지만 어렸을 때 집에 가자마자 항상 텔레비전을 틀고 보았던 그런 드라마도 몇 개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를 잘 안 보는 편이어서 이 중에 한 30% 정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 3명 중에 2명이 지금 다 알고 있는 드라마라면 평균 시청률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더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효일 기자, 뭐 이 중에서 뭐 인상적이었던 드라마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너무나도 많지만 첫 번째 사랑이 뭐길래 짚고 넘어가야겠죠. 우리 이 이순재 선생님께서 출연하셨습니다. 대발이 아버지 역으로 출연하셨고요. 이 작가분이 김수현 작가, 우리나라의 작가계의 이제 대들보시죠. 엄청난 이 당시 이 드라마가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이 가부장적인 시대관을 이제 허무는 그런 유쾌한 홈 드라마였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인기를 얻었었고 여기서 재밌었던 것이 이제 김국환 씨 가수 자세히 기억은 안 나실 테지만 이분께 타타타라는 노래를 이제 여기서 하셨는데 광고가 무려 6개 대박을 터뜨리셨던 저 너무 신났나요 제가? 좋습니다. 네, 계속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리고 출연진들이 또 엄청납니다. 최민수 씨, 하희라 씨, 신혜라 씨 모두 스타덤에 올랐고 이순재 씨와 이제 강부자 씨는 14대 국회의원까지. 거의 뭐 이거 최고의 드라마네요. 모든 걸 가져다 준 드라마. 이보다 더 잘 나올 수는 없는 드라마라고 볼 수 있겠죠. 김현태 기자분은 사랑이 뭐길래 기억이 좀 나시는지. 사실 저는 그 92년도작 사랑이 뭐길래 사실 들어는 봤으나 그러니까 타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역대 순위 프로그램 하면 빠지지 않는 드라마 중에 하나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저는 여기서 지금 제가 딱 떠올랐던 건 이 토마토 27위에 랭킹이 돼 있는데 갑자기 쭉 떨어졌어요 지금. 제가 보기엔 이효일 기자 1등, 2등, 3등 쫙 가려고 했는데 17등으로 딱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잘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볼 때 저는 이제 출연진이 누구냐, 그러니까 스토리도 중시하지만 어떠한 배우들이 나왔는지도 좀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토마토에서 이제 김희선 씨가 이제 연애 스토리를 펼쳐 나갔는데. 그때 뭐 김희선 씨 저는 이제 초등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설레면서 드라마를 시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자의 눈을 뜨게 해준 토마토 김현태 기자가 그래서 일찍 강가를 간 게 아닐까. 토마토 때문에라고 또 억지로 또 한번 엮어보기도 하고요. 자, 다시 1등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뭐 너무 할 말이 많은 것 같으니까 또 계속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다 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씩 정도는 다 보고 가야겠죠. 허준. 허준은 저희 3명 모두 보지 않았을까. 그렇죠. 줄을 서시오. 이거 딱 보면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평균 시청률이 2000년대 이후에는 50%가 나온 게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2000년대 앞과 이제 후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2014년도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정말 대단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당시에 이 소설 동의보감이 방송되는 내내
없어서 못 팔았다고 합니다. 베스트셀러로 단 한 네. 번도 내려오지 않았다고 해요. 재밌었던 것이 또 이 당시에 그 고열 치료제로 매실이 사용됐는데 매실 음료가 이때 나왔습니다. 네, 이 고열 치료제로 매실 역시 풍기 현상이 나왔다고 하네요. 지금은 매실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엔 구하기도 힘들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것이 한의원 열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정말 허준 덕분에 많은 분들이 살아났어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이 OST가 이제 문화상품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이 조수미 씨가 부린 별곡 그리고 또 이 피아노 곡들이 있었는데 이 음반들이 한 해 30만 장 이상. 요즘 30만 장 보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이때부터 이제 OST라는 것이 문화상품으로도 결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대단하네요. 네. 모터를 달았어요. 아까 방송 정책 얘기할 때는 막 물중을 하다가 뭐 역대 드라마 얘기 나오니까 지금 모터를 닮아서 너무 좋은데 뭐 다른 얘기도 더 해주시죠. 너무 재밌습니다. 이 허준은 두 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허준하면 구하나사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정말 센세이션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연기를 저렇게 잘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허준이었고 허준 어떠세요? 저는 그 허준을 보고서 이제 의대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으나 이제 제 성적으로는 터무니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허준이 마침 그 1999년도작인데 사실 이때 제 기억으로는 왕초라는 지금 여기 순위권에는 없지만 왕초라는 드라마도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허준도 재밌게 봤지만 여기 랭킹에는 없었던 왕초 김춘삼 아저씨 얘기도 좀 새삼 떠올랐습니다. 김현태 기자는 드라마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왕초 보고 거지가 되고 싶지는 않으셨고요. 그럼 그때는 이제 환상이 있었죠. 거지의 왕이 되고 싶다 이런 환상을 했었고 네, 하여튼 뭐 갑자기 추억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네. 김은태 기자는 드라마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너무 깊이 빠져드니까. 너무 깊이 빠져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김현태 기자는 격투기에 관심이 많으신데 왕초를 보시고 거기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근데 이제 뭐 드라마 보면 사실 이렇게 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다들 하지 않나요?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 세계를 좀 구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군요. 갑자기 고백을 해서 좀 안타까운 고백이었고. 자, 그러면 또 모래시계 얘기 한 번 더 해주시죠. 모래시계도 좀 짚고 가야 될 것이 이제 이거 이제 날짜가 임박했고 이제 지나갔는데 5.18 민주화 이제 실제 필름을 삽입해서 그 당시에는 쉬운 시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화제가 됐었고 이 재밌는 것이 정동진 역 그것도 명장면이지 않습니까? 원래 정동진 역이 이제 폐역이 될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 나오고 나서 전국의 모든 열차는 정동진 역을 지나가야 한다. 정책이 바뀌었고 모든 그 일대 지역을 관광지로 만들어버렸다고 하죠. 지금도 저희 정동진 하면 되게 낭만적이고 좋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엔 폐역 위기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참 재밌는 부분이고 제가 여자친구랑 썸 관계일 때 정동진을 데려갔습니다. 썸 관계일 때 정동진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끝났습니다. 거기서 시작을 했죠. 네. 정동진 저에게 정말 기쁜 장소고 모래시계가 저희가 은인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시에 또 그 보디가드로 출연하셨던 이정재 씨가 검도를 하셨는데 검도 열풍이 불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 시기에 제가 기억하기에도 이 검도 학원이 굉장히 많아졌던 걸로 기억해요. 두 분도 얼핏 기억나실 거예요. 한 달 했습니다. 네, 의뢰의뢰 몇 번 하시고 이제 도복비 다 내시고 아마 돌아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뭐 또 한번 살펴보면 보고 또 보고 저는 그 드라마를 잘 모르지만 제목이 정말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보고 또 보고 들었거든요. 재밌었죠.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보고 또 보고가 정말 획기적이었던 것이 MBC 뉴스데스크가 3년 만에 KBS 그 뉴스 시청률을 제쳤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드라마가 끝나고 바로 뉴스가 방영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바로 스트레이트로 그냥 앞질러 버렸다고 하고요. 이 당시에는 그 소재가 저에게 참신했었죠. 겹사돈. 겹사돈인데 또 한 집에 같이 살고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재미가 있었고 일일 드라마로서는 최고의 시청률로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 비하도 가부장적인 권위로 문매를 맡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노이즈 마케팅처럼 활용이 되면서 더 인기를 끌었고 더 가장 그 재밌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작가가 어느 분이신지 아시나요? 누구시죠? 임성환 씨였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임성환 씨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고 같은 분이시거든요. 네. 그 당시에도 이 여성 비하라든지 이제 가부장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좀 많이 가신 부분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좀 획기적인 장르로 인기를 많이 끌었었죠. 네, 좋습니다. 또 한번 살펴보죠. 파리의 연인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리의 연인 해봐야죠. 또 막 특집으로 막 나와요. 네. 김현태 기자 한번 유행어 하나 해주시죠. 왜 얘기를 못해?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워낙 그 쇼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다양하게 저 왕초인 줄 알았어요. 네. 좋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또 박신양 씨가 그 피아노를 치면서 그 결혼할까요인가 그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피아노를 배울까 또 생각을 했지만 등록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잘했네요. 이때가 2004년 정신 차리기 시작하셨군요. 이제 그때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이제 현실화돼 가고 있었습니다. 입니다. 이거 분위기 타서 유행 하나 더 해주시죠. 하나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 더 뭐가 있었죠? 이제 아기 돼지 저금통 들고 네, 그거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네. 애기야 가자. 아이고, 네. 바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설명 많이 할 수 있는 이어주시죠. 기회가 네. 충분히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준비했거든요. 좋습니다. 이 당시에 그 엔딩이 말이 많았죠. 엔딩이 이제 저희가 모두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여주인공이었던 김정은 씨의 소설이었던 걸로 끝나버리는 바람에 모든 이들이 거의 멘탈이 붕괴돼버렸던 사건이 있었죠. 그 당시 이동건 씨가 내 안에 너 있다 얼마나 열심히 애를 썼는데 결국 마지막에 소설이었던 걸로 끝나버리니까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작가가 또 김은숙 씨. 참 김은숙 이런 선택 잘 안 하시거든요. 네, 그 당시에 좀 아쉬웠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때 또 재밌는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여주인공 흉내 내겠다고 여자분들이 신데렐라 스토리로 참 각광받았지 않습니까? 나도 한번 이제 바꿔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외제차에다가 후미를 들이받았다는 이제 나를 위해서 신데렐라가 이제 되겠다. 남자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했었는데 실제로 이 사고가 있었는데 남자분들이 이해해 준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요? 네. 이게 정말 대인배 중에서 대인배인데 저 자료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도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요. 김현태 기자 왕초 보고 그러시는 것처럼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제 건전하게만 상상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왕초처럼. 네. 의대 갈 생각은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네. 허준 보고 의대 갈 생각을 했다니. 네. 정말 대단하신 분 네. 같습니다. 자, 그럼 또 태조 왕건도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군이로구나. 네. 마군이 아니겠습니까? 관심법으로 저희 모두 마음을 훑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빼앗아야 하거든요. 네, 그렇죠. 또 설명 한번 들어가 보면 네. 이때 후삼국 시대부터 고려사까지 역사 공부에 저희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맞습니다. 싶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드라마는 이제 어머님들의 전유물 그리고 여성분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이때 남자분들의 드라마가 드디어 나서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도 열렬히 봤거든요. 네. 드라마가 거의 100회가 넘어가는 엄청난 대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마다 열심히 찾아봤었고 이 수업 시간에도 열중하게 되지 않았나 역사 공부를 위해서. 네. 정말인가요? 그럼요. 저 열심히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열심히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었던 것이 이때가 이게 후삼국 시대 혼란스러울 시대지 않습니까? 이때 또 상황이 맞물렸던 것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정치 상황이 또 혼란스러울 때였고 또 6.15 남북 회담 이후에 남북 관계가 또 약간 애매모호할 때였는데 이런 드라마에서 이제 각국의 정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재미있게 풀어가다 보니 시청자분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드라마가 허구가 분명히 들어갔잖아요. 픽션이 들어갔는데 항상 내레이션으로 실제는 이런 일이 역사 기록이 돼 있었다. 하지만 우리 프로그램은 이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라는 내레이션을 해주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더 재미를 가미해줬었죠. 대단합니다. 태조 왕건. 관심법 정말 많이 생각나네요. 저도 갑자기 생각나는데 온만이 밤매홈이었나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 궁예 아저씨가 한쪽 눈 가리고 이렇게 나올 때 항상 그 숟가락으로 눈 가리던 생각이 갑자기 또 저 순간 숟가락 챙기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역사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그런 외적인 것에 좀 치중을 하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웃기네요. 그래도 정말 이 시간 때문에 정말 저도 그냥 단지 드라마만 봤는데 이런 또 시대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또 한번 뽑아볼게요. M. M 봐야죠. M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M 심은하 씨의 파격적인 연기 변신, 네. 그 노간, 그 초록색 눈 기억나십니까? 저는 정말 TV를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잘 시도되지 않던 드라마에서 음성 변조 그거 대단했거든요.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좋은 시도를 했던 것이 최초의 메디컬 드라마라고 해요. 우리 메디컬 스릴러가 가미됐던 저희가 지금은 단순히 공포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메디컬 스릴러 드라마였거든요. 그리고 심은하 씨의 연기 변신도 있었고 그다음 설정으로 이제 심은하 씨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관련돼서 낙태 관련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희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낙태 관련 소재가 들어갔었는데 이때 이 소재가 굉장히 요즘도 민감한 소재인데 이 당시 낙태 소재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도 잘 넘어갔던 그만큼 드라마가 완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절충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정말 그냥 무서워만 했는데 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니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또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저희 역대 드라마 평균 시청률 순위 및 또 드라마 방영 당시에 어떤 사회 분위기였는지 정말 모터 다른 이효리 기자와 왕초를 꿈꾸던 김현태 기자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 자, 여기서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가장 최근에 방영된 드라마가 주몽입니다. 그것도 2006년. 와, 이게 8년 전에 2006년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역대 평균 시청률 순위에는 드라마들이 오르지 진입하지 못하고 못했던. 있습니다. 자, 최근에 정말 인기가 많고 시청률을 높게 받았던 왕관의 식구들이 있어요. 평균 시청률 33% 나왔고요. 그리고 최고 시청률이 47%가 나온 이제 정말 유명했던 드라마지만 역대 평균 시청률에 들지 못하고 있고 별그대 열풍으로 최근에 또 많이들 별그대 보셨지만 30%가 평균 시청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저희 TV 틱톡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네.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청률이 떨어졌으면 높아졌으면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고 또 지금 사회 분위기를 이야기해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왜 시청률이 떨어졌고 왜 순위에 오르지 못할까 정말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뒷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드라마 역대 순위를 알아봤으니까 역대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평균적으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은 드라마에 비해서는 시청률이 좀 낮은 편이고요.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평당 시청률이 30%가 넘으면 정말 쉽지 고시청률의 않은 프로그램에 수치죠. 분류가 되고 있고 가장 최근이라고 하면 2008년도에 무한도전이 30%를 넘긴 게 고시청률 예능 프로그램으로서 주목을 받았다고 들 수 있습니다. 무한도전 보시나요? 요즘도? 무한도전은 사실 저도 본방송으로 시청하진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챙겨보는 편인데 아마 무한도전 시청률이 이제 감소폭에 있어서는 아마 저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무한도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한데 아무래도 그런 면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2000년부터 2007년도까지 편당 시청률이 30%가 넘는 프로그램은 단 5개에 불과를 했습니다. 그중에도 8년간 25회나 30%를 넘기는 저력을 보인 개그 콘서트가 있고요. 그리고 소위 30% 클럽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프로그램은 그때 당시에 무한도전과 1박 2일이었습니다. 최초의 리얼 버라이어티로서 굉장한 인기를 누렸죠. 무한도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초에 30%를 넘겼고요. 1박 2일은 2009년 후반부터 30%를 넘기기 시작하더니 2010년 1월 3일 박찬호의 특별 출연에 힘입어서 41%라는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무한도전이 주춤하는 사이에 1박 2일이 2010년 2월 7일로 22주 연속 3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해서 고시청률 행진을 계속 벌였습니다. 자, 그러면 2000년도에서 2007년도에 예능 프로그램 최고 시청률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요일 밤에 지금 일밤이라고 해서 진짜 사나이 및 아빠 어디가를 지금 방영을 하고 있는 일밤이 30.1%라는 최고 시청률을 2002년도에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분 좋은 밤 SBS 금요일 밤 10시에 방영했던 이 프로그램은 33.6%, 그리고 슈퍼TV 일요일은 즐거워는 일요일 오후에 했네요. 34.2%, 그리고 서세원 쇼 지금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서세원 쇼가 공교롭게도 34.8%로 2등, 그리고 개그 콘서트, 지금도 반영하고 있는 개그 콘서트는 35.3%로 무려 30%를 넘긴 횟수가 25%가 아니죠. 25회가 됐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러면 최근에 가장 이제 시청률이 높은 예능은 뭔 것 같으세요? 최근에는 글쎄요, 아빠 어디가가 약진하고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가장 높은 시청률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게 2003년만 해도 개콘이었습니다. 17.4%로 똑같이 계속 이제 개콘이 이제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또 얘기를 해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예능이
드라마보다 시청률이 낮지만 꾸준히 더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뭘지 좀 김현태 기자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일단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시나리오대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국 결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 방영이 되고 또 종영이 되다 보니까 예능에 비해서 좀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정확한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제가 또 이것과 관련해서 이 네티즌 분들의 의견을 조금 취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낸 답은 뭐 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세 가지 그 트렌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대리만족,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시청자들이 대리만족을 할 수 있느냐.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 그 최근에 일요일 밤에 아빠 어디가 뭐 가족을 아직 안 갖고 계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가족 자녀를 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아 저쪽 자녀는 저렇게 키우는구나, 아 애기 귀엽다라는 식으로 또 혹은 그런 식으로 이제 대리 만족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그 아까 방금 전에 1박 2일 그 최고 시청률 뭐 연 22주 연속 3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하셨다고 하는데 당시 그 이승기 씨가 허당으로 또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당이라는 이미지, 즉 그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반전 매력이라고 하죠. 멀쩡하고 좀 완벽해 보일 것 같았는데 아 이런 실수도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호감이 가는 그런 허당 매력에 빠져서 이제 시청자들이 많은 사랑을 주지 않았나라는 의견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뭐 진짜 사나이 같은 경우도 이제 샘 해밍턴이 또 훈련을 받으면서 좀 허당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허당의 이미지에서 멈춘다면 예능의 인기는 또 쉽게 사그라들 수 있었지만 그 뒤에 오는 성장 이야기가 또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인기를 유지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성장 이야기를 잘 그려내는 프로그램이 바로 아까 말씀 주신 무한도전. 네, 그렇죠. 네, 그 무한도전 같은 경우 처음 그 방영이 시작됐을 때는 정말 무한도전, 목욕탕에서 물로 바가지로 물 빼기 뭐 이런 걸로 하다가 소랑 뭐 줄다리기 하고 무모한 도전이었죠. 그렇죠, 심지어 그렇죠. 프로그램명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그 특정 프로젝트를 잡아서 예를 들어서 뭐 레이싱, 또 댄스 스포츠, 또 올라가서는 뭐 무한 상사 같은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스토리를 정하고 거기서 허당 같은 뭐 박명수라든가 그 하하 같은 경우 이제 허당 이미지를 하지만 그러한 뭐 도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장을 하는 그러한 계기를 보여주니까 이게 하나의 스토리가 형성돼서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나. 그리고 또 예능 같은 경우는 시대별로도 계속해서 이제 변하고 있거든요. 개그 콘서트 같은 경우 99년도 당시에는 사실 세트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개그맨들을 모아놓고 콘서트, 세트 없이 그냥 앉아서 이야기로 토크를 풀어가는 식으로 웃겼는데 최근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뭐 뿜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세트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 복고가 다시 돌아온 케이스로 예전에 뭐 웃으며 사십시다라든가 예전 프로그램 보면 원래는 그 개그 프로그램들이 사실 세트장을 마련해 놓고 그 세트에 맞게 개그를 했었는데 개그 콘서트에서 왔을 당시에 세트 없이 진행을 하다가 다시 세트장을 차려서 개그를 하는 그렇게 회기, 시대에 따라서 어떠한 것을 시청자들이 원하는지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 형식을 변형하면서 그런 것이 꾸준하게 시청자들의 인기를 그리고 사랑을 받는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모터를 달았어요, 오늘. 이거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저희가 그냥 우스개로 웃으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당시 뭐 사회 분위기도 얘기를 했지만 무엇보다 지금 이 부분에서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왜 예전보다 시청률이 떨어졌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네. 예전에 뭐 최고 시청률이 뭐 30 몇 퍼센트 하던 예능들, 드라마 40 몇 퍼센트 하는 드라마들, 왜 시청률이 떨어졌을까? 저희 TV 틱톡에서는 오늘 금연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왜 시청률이 역대와 다르게 예전과 다르게 떨어졌는지 그리고 시청률 조사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떨어졌을까? 첫 번째 이유를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PC의 보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PC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또 사용이 되면서 뭐 가장 뭐 예시로 말할 수 있는 게 불법 다운로드. 말도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P2P, 토렌토, 그렇죠. 그리고 뭐 스트리밍 제공이 되죠. 스트리밍 제공이 되고, 뭐 저 같은 경우에 잘 사용하는 게
외국에 나가면 1불 정도만 입금을 해서 프로그램을 스트리밍으로 계속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트가 화질은 낮지만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본방을 챙겨보지 않아도 PC로서 충분히 접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청률이 낮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이제 모바일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휴대용 기기로의 시청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TV 시청보다 스마트폰이라든지 휴대용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더 많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앞으로도 TV 시청 자체는 좀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첫 번째 PC, 두 번째 모바일부터 생각을 해봤고, 자, 그 다음 또 생각해 볼 게 바로 IPTV. 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IPTV의 뭐 VOD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전문 채널들이 많이 증가를 해서 드라마도 많이 재방송도 해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청률이 많이 낮아지게 본방을 직접 보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양한 뭐 이쯤에서부터 다양한 TV 송출 기술의 발달을 한번 짚어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뭐 일반적으로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방송 송출 방식, 지상파, 위성 방송, 케이블. 그래서 뭐 케이블은 선을 통해서 이제 송출이 되고 위성 방송은 말 그대로 위성을 통해서, 그리고 뭐 지상파 같은 경우는 이제 공중에다 전파를 쏴서 이렇게 받는 방식인데, 이것 외에 또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DMB라든가 IPTV, 사실 그 예전 같은 경우는 뭐 화질이나 품질 때문에 이런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는데, 최근에는 뭐 그 데이터 용량이 늘어나면서 IPTV를 통해서 고화질의 품질을 즐길 수 있게 되고, 또 그러한 것이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시청해왔던 케이블이나 지상파 방송 대신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넓어지면서 시청률이 조금 낮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VOD, 이게 비디오 온 디맨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따라서 말씀해주신 대로 본방을 굳이 시간을 내서 챙겨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청률이 감소하는 현상이 더 가속화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본방을 보지 못해서 시청률이 떨어지지 못하고 그 본방을 안 보고 재방송을 본다는 개념, VOD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현 시대 때는 종편과 케이블 TV의 등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방을 안 보는 게 그 시간이 안 맞아서가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을 보기 때문에, 지상파의 프로그램이 아닌 종편과 케이블의 다른 프로그램을 보기 때문에 시청률이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더 심층 있게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케이블 및 종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공중파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바짝 뒤쫓고 있는 종편 케이블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편 프로그램에 뭐 드라마도 있고 보도도 있고 예능도 있고 다 있죠. 다 있기 때문에 굳이 공중파를 보지 않아도 더 재밌는 종편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그 세 가지 중 드라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파와 경쟁력 있는 드라마가 제작될 수 있는 이유가 뭘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바로 공중파들이 다루지 않는 소재 때문입니다. 어떻게 뭐 종편이나 케이블에서 보는 드라마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응답하라 시리즈들이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또 나인이라든지 이제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흔히 저희가 생각하는 드라마는 남녀 주인공들의 그 사각관계, 출생의 비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종편이라든지 이제 다른 케이블에 사는 드라마들은 주제가 뚜렷하거든요. 그리고 로맨스가 억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시청자들에게 어필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에게 생소한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뭐 신의 퀴즈라든지 이러한 드라마들은 저희가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희귀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봤다가 이제 하루 종일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많이 낳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이런 방향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시청률과 광고의 얘기도 했죠. 방송사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특히 3사, 그죠? 3사는 광고가 중요해서 시청률이 있는데, 이런 다양하고 재밌는 소재를 하다 보면 시청률이 좀 평균보다 낮고, 막장이나 뭐 정해져 있는 남녀 로맨스, 부잣집 도련님, 신데렐라 이야기를 하면 시청률이 평균적으로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상파나 이쪽에서 다양하고 재밌는 소재의 프로그램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그것은 시청률에 의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새로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집필 방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케이블 방송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메인 작가가 있는 기존 드라마들과 달리 이제 다른 작가들과 같이 공동 제작으로 인해서 이제 공동 집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명의 머리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머리가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또 창의적인 생각이 나와서 더 재미있는 드라마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드라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보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JTBC를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최근에 가장 핫하고 정말 그 공중파에 있는 뉴스와 버금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고 있는 JTBC 뉴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현태 기자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 먼저 일단 최근에 그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뉴스9이 타 방송의 그 뉴스 시청률을 또 이겼다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지금 최근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손석희 뉴스9이 인기를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나 그 뉴스의 본질이죠. 신뢰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손석희 앵커 같은 경우는 그 전 MBC죠. MBC에 근무할 당시 이제 100분 토론이라든가 시선 집중을 통해서 이미 국민적으로 신뢰도를 많이 쌓으셨던 분이고 또 최근에 그 JTBC가 사실은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 어떤 JTBC 소속 그 앵커가 우리 그 세월호 관련해서 큰 실수를 범했는데 바로 그날 오후 손석희 씨가 직접 나와서 사과드립니다라고 공식 방송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또 세월호 관련해서 타 방송에서 보도하지 않는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이것이 진정한 언론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서 지상파에서 보도하지 못하는 부분을 여기서는 보도했다라고 해서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하는 그 방송을 옮기고 있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 큰 이유 중에 하나로 보는 이유는 이것도 이제 네티즌 분들의 의견을 취합해 봤는데 최근에 그 KBS 같은 경우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뭐 저희는 그 팽목항에 가지 않고 데스크에서만 기사를 작성했습니다라고 해서 국민들의 언성을 사고 또 신뢰도가 추락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MBC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유가족분들을 비난하는 듯한 또 보도를 내보내서 뭐 유가족들이 너무 조금 푸시를 하고 이래서 잠수사들이 너무나 힘들게 일을 했다 이런 뉘앙스의 뉴스를 해서 또 이 보도 채널로서 조금 그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것에 비해서 JTBC는 실제 실종자 가족분들을 옆에 모셔놓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공감대를 사서 이렇게 인기가 있지 않았나 시청률이 조금 JTBC 뉴스9이 올라가고 있지 않았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렇죠. 세월호가 이제 다른 이제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고요. 손석희 앵커가 직접 팽목항에 가서 그렇죠. 그 현장에서 진행을 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타 방송사들은 팽목항에도 직접 가지 않고 스튜디오에서 그저 적어준 기사를 읽는 정도에 불과했다면 손석희 씨는 이제 현장에 직접 가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느낀 바를 또 이야기를 하고 뉴스를 진행을 함으로써 또 그 추운 날씨에 옷도 바뀌지 않고 며칠 동안 똑같은 옷을 입으시고 또 진행을 하셨고요. 그 모든 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JTBC의 시청률이 올라가는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또 강희우 기자가 또 직접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팽목항에 이제 직접 가보니까 더 이 손석희 씨가 좋게 보이고 또 KBS 기자들이 작성했던 그 자신들이 반성문이라고 하죠. 그 기사도 정말 가슴 와닿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말이 안 돼요. 직접 가지 않은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겁니다. 팽목항이나 이런 세월호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공감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JTBC 뉴스 좀 보시는 편이신가요? 저도 사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됐었습니다. 사실 처음 그 손석희 씨가 JTBC로 갈 때 말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다른 분들도 많이 이제 종편이라든지 다른 채널을 많이 갔었지만 유독 손석희 씨에 대한 우리들의 그 기본적인 신뢰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실망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믿음을 여실히 더 보답해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시청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더 기대가 되는 것은 이번 손석희 씨의 뉴스를 보고 다른 방송사에서도 자극을 좀 받아서 더 공정성 있고 신뢰도 있는 뉴스가 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윈윈 정책이죠. 보도 채널들은 서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공정하고 정말 옳은 팩트를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손석희 씨가 그 부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지금 케이블이나 종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보도 채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드라마 보도 채널에 이어서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주제, 그리고 다양한 어떤 색깔을 가진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서 대표적으로 4가지를 좀 이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꽃보다 할배. 네, 지금 얼굴이 갑자기 두 분 좀 잡아주세요. 얼굴이 활 잡혔습니다. 네. 꽃보다 할배. 네. 꽃보다 할배 시청하고 계시는 분은 계신가요? 저도 이제 직접적으로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틀면서 이런 할아버지를 컨셉으로 사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자마자 느꼈던 게 꽃보다 남자를 패러디한 게 아닌가라고 느꼈고요. 근데 어쨌든 새로운 시각이 굉장히 참신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꽃미남,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드라마가 많았는데 이렇게 어르신들을 컨셉으로 예능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참신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요즘은 일반 사람들 또 일상생활을 다루고 있는 그런 예능 같은 게 인기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할아버님들은 그냥 뭐 의식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신들이 여행을 가서 여과 없이. 필요가 없이 그냥 뭐 자고 싶으면 자고 막 술도 싸우시고요. 막 모두 싸우시고 막 되게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꽃보다 할배 뭐 대표적인 프로그램이고, 자, 두 번째 또 이 프로그램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바로 그린라이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원 생중계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마녀사냥입니다. 마녀사냥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마녀사냥하면 또 미녀와 야수다가 떠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조심스럽게 미녀와 야수다가 떠오르네요. 김현태 기자의 얼굴이 더욱더 밝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녀사냥에 버금가는 한국 여름방송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미녀와 야수다. 야수다 맞나요? 네, 미녀와 야수다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마녀사냥이 처음 나왔을 때는 반신반의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너무 자극적인 내용이 아니냐, 어떻게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그리고 또 실제로 처음에 15세로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19세로 바뀌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처음엔 조심스러웠는데 지금은 뭐 최고의 금요일 밤 프로그램이죠. 처음에 그 오프닝도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었죠. 슈퍼스타 K에 조금이라도 흠집이라도 내겠다. 흠집이라도 내겠다. 흙탕물이라도 튀어보겠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앞지르게 됐고, 지금 금요일 밤은 마녀사냥을 보지 않으면 주말에 지인들과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을 만큼 그만큼 재밌는 이야기가 됐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방송에서 볼 수 있었고, 기존 프로그램에서는 조심스러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과 없이 보여주면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 많고 너무 집중되고 재미있는 사연들도 많이 올라와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녀사냥하면 패널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동엽신. 동엽신은 예전부터 그런 19금 개그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마녀사냥이라는 가장 자신의 영역을 펼칠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고, 허지웅 씨와 성시경 씨의 재발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감초 같은 역할로서 너무나 재미있게 진행을 해주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녀사냥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도 마녀사냥을 가끔씩 시청하는데 저는 그 허지웅 씨가 돋보이더라고요. 이제 속시키 그 섹시한 뇌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말을 정말 점잖게, 이제 평론가도 하셨으니까 말을 점잖게 하시는데 굉장히 딱 그 뼈가 들어있고,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는 좀 존경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말씀을 잘 하셔서 개인적으로 유감스러운 게 아니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섹시한 뇌 하면 또 김현태 기자분도 그런가요? 섹시한 뇌를 가지셨나요? 네, 허지웅 씨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섹시한 뇌, 표현이 참 참신한데 섹시한 뇌, 뇌가 섹시하다는 게 어떤 의미죠? 라고 또 타 방송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김현태 기자 섹시한 뇌는 이제 TV 틱톡에서 조금씩 더 점점 나오지 않을까. 오늘 왕초에서 조금 봤죠. 왕초에서는 좀 싼 뇌, 저렴한 뇌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마녀사냥의 성공 요인이라고 하면 또 그 19세 미만의 시청자들은 과감히 포기하고, 그렇죠. 쉽지 않은 그렇죠. 결정이었을 텐데. 성인 시청자분들만 데리고 가겠다, 모시고 가겠다라는 그런 전략이 어떻게 욕심을 버려서 성공한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마녀사냥 정말 지금처럼 승승장구하길 정말 바라겠고요. 또 세 번째,
썰전을 빼놓고 갈 수 없습니다. 또 썰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으신가요? 썰전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제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강용석 씨 닮았다는 이야기를 좀 들어가지고 저는 몰랐는데 진짜 닮으셨다. 제가 요즘 그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는데 진짜 닮으셨다. 제가 처음 들었을 땐 장난 아니신가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내가 여론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갔는데 시민분들께서 한 세 분께서 동시다발적으로 어디서 본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좀 뭐라고 해야지 친근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제가 닮은 사람이 좀 많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강용석 씨 닮았다고 그래서 한 분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두 분, 세 분이 되면서 이제는 맞구나. 3인 성어라고 세 분 이상이 말씀하시면 그건 진리가 진실이죠. 됩니다. 네. 그래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되고 있고 사실 그 내용들이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또 재밌게 풀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즐겁게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김구라 씨를 빼놓고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 그냥 어떤 거 인터넷 라디오 방송으로서 이야기를 할 때는 김구라 씨의 그 모든 것이 다 나왔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라디오 방송의 방송판이 썰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이 미화는 했지만 그 특유의 독서를 그대로 내뿜고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더 잘 돌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썰전 어떻게 잘 보시고 계신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썰전 타 방송을 까거나 아니면 사회적 시사적 이슈 그리고 정치적 이슈를 깐다고 지금 왕초내를 가지고 지금 왕초내를 가지고 너무 격하신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제가 포인트로 잡았던 거는 물론 타 방송 그리고 타 시사적인 이슈를 조금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까 방금 이호일 기자가 말씀해 주신 대로 쉽게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김정은의 여동생으로 했던 그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김정은 가족 관계 관련해서도 이렇게 막 시사적으로 이슈를 비판을 하는데 그걸 굉장히 쉽게 풀어내면서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는 그러한 점은 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참신하죠. 공중파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와서 대단한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또 얘기할 게 지니어스라는 프로그램 또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지니어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어찌 보면 섹시한 뇌가 집합했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이제 출연자들의 두뇌를 이제 싸움으로 통해서 이제 결승 우승자를 가려내는 방식인데 시즌 1의 성공을 거두고 시즌 2로 가는 과정에서 약간 미끌했죠. 약간 미끌했지만 또다시 한번 새로운 시도가 있었어요. 충분히 저희가 기존에 봤던 예능 프로그램과는 달리 충분히 머리를 써야 하고 거기서 또 우리 시청자들이 공감하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부분들이 이입되면서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런 생각도 하는구나 시청자 의견도 남겨보고 또 주변 지인들과 후토크도 하면서 인기가 많아졌던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뭐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네. 지니어스. 네. 저는 지니어스를 이제 처음 봤을 때 저는 1기부터 봤거든요. 봤을 때 이제 처음에는 사실 이 지니어스라는 그 프로그램이 제가 그 일본 드라마를 자주 보는데 라이어 게임이라는 일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라이어 게임이라는 것을 모토로 해서 거의 조금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출연진들끼리 라이어 게임은 이제 출연자가 거짓말을 해야 살아남는 건데 이 지니어스라는 게임은 물론 거짓말도 해야 하고 또 머리를 잘 써야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특히나 저는 이 지니어스를 보면서 조금 이 조그마한 정치판 그리고 외교전을 보는 것 같은 우리 사회 모습을 반영한다고 할 수 이득이 있겠죠. 되는 사람과는 붙고 또 약간 불리하다 싶으면 떨어지고 이합집산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참 그러니까 이 PD가 이런 걸 그려내려고 하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싶을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1기는 재밌게 봤습니다. 1기는 챙겨보셨다고? 2기부터는 제가 챙겨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러셨군요. 또 홍진호라는 또 방송인을 또 한 명을 또 만들어내면서 또 화제가 많이 됐었죠. 참 그런 지니어스 같은 프로그램을 홍진호 씨 같은 그 전략 시뮬레이션 하시는 그 게임 프로게이머들이 잘 하시더라고요. 머리가 그쪽으로 많이 비상하게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데 있어서 생각이 드는 얘기는 뭐냐면 저희들도 그냥 하나의 여론으로서 지금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프로그램 평가를 하는 전문가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여론으로서 바라봐 주시는 게 주시면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지금 무슨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온지는 지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시청률이 왜 떨어졌을까? 일단은 역대의 그 시청률의 기록들은 3, 4 기준으로 나왔던 거겠죠. 그때 당시에는 종편이나 케이블 TV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왜 시청률이 떨어졌을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종편 케이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또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종편의 케이블의 성공은 창의적이고 틈을 벗어난 사고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청률이 왜 낮아지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요인들을 계속해서 하나씩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전문 채널의 다양화, 그리고 대기업의 방송 진출, 그리고 IPTV의 탄생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제를 잡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전문 채널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도 채널이면 보도, 그죠? 스포츠, 당구, 웨딩, 낚시 등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TV 채널들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 한국 여론방송도 그런 전문 채널 중에 하나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저희 있고요. 한국 여론방송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떤 방송이죠? 우리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우리 세계 최초죠. 국내 최초가 아닙니다. 이제 여론을 중심으로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 어디서도 시도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기반으로 앞으로도 아주 미래가 밝은 방송사입니다. 네, 저희들도 전문 채널 중 하나로서 그 공중파 시청률을 낮추는데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김현태 기자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 대기업 그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대기업도 그 방송계에 진출할 수가 있게 됐고요. 특히나 그 CJ ENM, CJ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뉴스만 뺐지 뭐 드라마라든가 쇼양, 그 교양 플러스 쇼 프로그램까지도 진행을 하고 또 이제 방송 진출뿐만 아니라 진출하면서 또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슈퍼스타 K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진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뭐 언론의 공공성이 훼손된다든가 그래서 뭐 보도는 물론 하고 있진 않지만 이 시민들의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특히나 일반인들을 오디션을 통해 선발해서 스타로 만든다라는 컨셉을 굉장히 성공시키면서 CJ ENM의 그 역할은 점점 더 정말 커졌고요. 특히나 아까 그 이호일 기자가 우리 응답하라 1994, 1997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그 대기업들의 자본력이 집중이 되면서 또 고품질의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CJ의 대기업 방송 진출에 대한 단점도 말씀해 주시죠. 네, 장점이 있음과 동시에 이제 단점도 있는데 오히려 또 이제 돈이 많이 집중된다고는 하지만 이 좁은 한국 시장 내에서 이게 너무나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소위 제살 파먹기, 제살 까먹기라고 표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특히나 이제 언론의 공공성 및 중립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 뭐 그 대기업 같은 경우 만약에 그 정부로부터 이제 뭔가 뒷모를 그런 유착 관계가 있다고 하면 이 남모를 압력에 의해서 언론의 그 보도 중심이 조금 기울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그 이러한 것을 막고자 최근에 방송법이 뭐 지난달 4월 말에 아마 그 통과된 걸로 아는데 그 노사동수 편성위원 뭐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으나 사실 그 조항은 빼버려졌지만 그래서 뭐 KBS 사장은 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렇게 신임을 한다라고 이제 좀 보완을 했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조금 걱정을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은 대기업의 방송 진출인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대기업의 방송 진출 때문에 지금 시청률이 낮아지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세 번째 IPTV의 탄생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IPTV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IP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IPTV를 이제 한마디로 설명하게 되면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과 VOD 아까 말씀해 주셨던 동시에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제 IPTV의 이제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시간 방송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흔히 저희가 다시 보기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서비스로 TV를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고 영화나 다큐멘터리 등 여러 동영상 콘텐츠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영화 극장 다음으로 IPTV 채널을 최우선 순위에 둘 정도로 이제 영상을 유통하는 중요한 채널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만큼 또 이 부분이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요즘 케이블 TV로도 좀 가능한 면이 아닌가요? 이제 케이블 TV와는 하지만 약간은 다른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IPTV와 이제 디지털 케이블 TV는 전혀 다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혼동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죠.
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케이블 사업자들이 서비스하는 디지털 케이블 TV와 IPTV가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것도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전송 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케이블 TV는 케이블망을 이용하고 IPTV는 직접 인터넷망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송 방식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때문에 이제 법도 다르게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케이블 TV는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방송법의 영역에 들어가지만 IPTV는 별도의 IPTV 법이 따로 있다고 해요. 이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영향을 받고 법이 보기에 이제 디지털 케이블 TV는 방송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IPTV는 인터넷 서비스라는 해석을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VOD로 똑같은 컨텐츠를 전송하는 과정에서도 IPTV의 내용을 심의받지 않고 디지털 케이블 TV는 방송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인터넷을 통하거나 스마트폰으로서 다시 보기를 하거나 VOD를 시청하는 것도 IPTV 일종인가요?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CJ 헬로비전의 티빙이나 이제 IPTV를 서비스하는 통신 3사의 모바일 IPTV 모두 실제는 IPTV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긴 하지만 N스크린 혹은 모바일 TV로 따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법적으로 이제 부가통신 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으며 관련 법도 없어서 아직까지 특별한 규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정말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 또 IPTV까지 또 이야기를 들어봤네요. 결론적으로 전문 채널 그리고 대기업 방송 그리고 IPTV 모두가 시청률이 예전보다는 공중파 시청률이 낮아진데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 오늘 네, 그렇죠. 이제 TV 틱톡이 개편되고 시작함에 있어서 새로운 시간을 좀 마련했었는데요. 시청률의 개념을 좀 제대로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흥미를 가지고 역대 시청률에 대한 모터를 다는 이호일 기자와 이제 거지를 꿈꿨던 왕초를 만나볼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해봤고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 지금 현재 시청률과 그때 시청률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였죠. 그 비교를 해보니까 왜 시청률이 떨어질까라는 의문점을 갖고 뭐 PC며 모바일이며 IPTV며 전문 채널이며 등등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시청률이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런 상황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김현태 기자에게는 시청률은 무엇인가요? 네, 결국 시청률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청자들의 사랑의 척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준비하신 멘트를 또 이렇게 갑자기 이제 쓰시는 겁니까? 떠올랐는데 결국은 사랑을 많이 사랑을 많이 받고 해서 이제 근데 또 우리 방금 강희우 기자가 말씀해주신 대로 결국은 지금 채널이 다변화되고 있거든요. DMB부터 시작을 해서 IPTV, BOD, 케이블, 종편에서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시청자들의 사랑의 척도도 중요하지만 시청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알고서 그 시청자들을 타깃으로 해서 조금 더 방송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방금 전에 아까 말씀해주신 마녀사냥이 또 우리 젊은 층의 시청자를 포기하고 우리 성인분들을 공략했듯이 이런 전문 채널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정말 채널이 다변화되기 때문에 특정 분야를 집중해서 보도하는 또는 진행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많이 나온다면 꾸준히 그래도 시청자들에게 사랑받는 프로그램이 나날이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정말 책에 있듯이 정말 대단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호일 기자는 어떠셨나요? 네, 저도 오늘 시청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저는 떠오른 것이 시청률이라고 하는 것은 선호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시간에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싶은지 언제 또 다시 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었고 오늘 처음에 사실 저도 준비하면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공부를 하고 나니 이제는 조금 시청률에 대한 개념이 잡히게 됐고 앞으로는 시청률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이야기도 해주고 저도 확실히 개념을 잡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시청률 공부도 많이 했고 이 시청률의 이 공부가 한국 여론방송에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시청률의 정말 중요성 그리고 시청률과 광고의 관계 등등등을 한국 여론방송에서 조금 여실히 좀 이렇게 반영을 해서 좀 더 발전하는 저희 방송이 되겠다는 아름다운 결론을 또 제가 또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TV 틱톡은 앞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저희 TV 틱톡이 중점으로 봐야 할 것은 시청률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시청률이 변화가 되어 있을까?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댓글을 보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구나. 한국 여론방송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이런 기둥을 잡고 진행을 할 건데 김현태 기자부터 TV 틱톡이 이제 본인이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먼저 방금 강희호 기자가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특정 프로그램을 정해서 이것이 인기 있는 이유 그리고 또 네티즌들의 의견은 어떤지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특히나 뭐 분야를 정해서 드라마, 예능, 스포츠 그 외 다양한 분야를 한 주간 카테고리로 잡아서 집중 그리고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어느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저는 그 스포츠 분야, 스포츠 프로그램을 위주로 분석할 예정이고요. 그러나 뭐 스포츠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자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맡아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기억에 남는 거는 아까 역대 프로그램의 시대 상황을 얘기할 때 굉장히 저희가 재밌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프로그램을 아주 재밌게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댓글을 보면서 아주 재밌게 진행할 예정이니까 TV 틱톡 많이 시청해 주시는 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V 틱톡 이제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다 했습니다. 너무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자, 저희 TV 틱톡은 다시 한번 기획의도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여론방송이기 때문에 여론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죠. 자, 다른 방송을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과는 달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중심적으로 다룰 예정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TV 틱톡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인사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